이렇게 영국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싱가포르가 국제적인 항구로 명성을 떨치게 되자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이민자들이 싱가포르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민자의 나라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피터 씨, 근데 이 싱가포르가 되게 작잖아요. 이 좁은 곳에 사람들이 몰리면 관리하기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래퍼스도 그 늘어나는 인구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머리 쓰다가 인종별 약간 이렇게 분리했죠. 아, 따로 나라마다. 여기에 중국인이 있지, 인도인, 유럽인, 말레이인, 아랍인 등등등. 그래서 그 해변을 따라서 따로 줬죠. 근데 영국은 원래 divide and rule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분할하고 통치한다. 그거 제국주의 마인드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후에 문제가 생겨요? 늘 생기죠. 어디 가든 인도에도 그렇고. 그것도 사과드릴게요. 영국을 대신해서.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싱가포르 성장을 견인하는 한 민족이 유입되게 되는데 어떤 민족일 것 같으세요? 싱가포르 하면 대표적으로 중국? 맞습니다. 바로 화교입니다. 화교. 화교는 중국인으로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왜 싱가포르로 모여든 것일까요? 18세기 후반 서구 열강들이 동남아시아의 식민지를 막 개척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무라든가 주석 광산 농장들이 생기니까 일자리 여기에서 때문에. 일할 노동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당시 화교가 얼마나 많았냐면 14만 명의 싱가포르 전체 인구 가운데 8만 7천 명이 화교였습니다. 와. 과반수를 넘었죠. 당시 화교들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노동자로 일하거나 중국과의 무역으로 돈을 벌었던 것이죠. 그리고 일부 화교들은 사업소득으로 부동산, 도시개발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거대한 부를 쌓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국은 사회경제적으로 세력을 넓혀가던 화교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견제해야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띄워주나?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영국이 식민정부로서 걷어들이는 세금의 최고 3분의 2가 화교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야. 그럼 영국 입장에서도 화교가 많은 게 이득이네요. 그렇죠. 싱가포르의 행정, 보건, 의료, 경제 모두가 돌아가게 하려면 화교 커뮤니티 핵심인 화교 협회의 리더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장해 나가던 싱가포르와 화교는 잔혹한 일본의 통치기를 겪으면서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탄압이 거세지던 1945년 8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갑작스럽게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본이 3년 만에 싱가포르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또다시 누군가가 채우게 됩니다. 바로 누구였을까요? 영국?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면 자기가 다 지어놨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 해놨잖아. 다만 돌아온 영국은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각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싱가포르가 영국에게 자치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 영국의 지배를 벗어나려면 똑같이 독립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자치권만 요구한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독립과 자치권의 차이가 무엇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독립국가는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받으면서 외교, 국방, 경제에서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자치정부는 중앙정부의 통제 안에서 제한된 자치권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싱가포르는 오랫동안 영국군 비호 아래 살아왔고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자체적인 군대가 거의 없었어요. 결정적으로 싱가포르의 핵심 산업은 주변국의 천연 자원을 가지고 와서 중개 무역하는 거라고 했었는데 이 말은 즉 주변국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57년 말라야 연방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9년 영국이 싱가포르의 요구에 따라서 자치를 허락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싱가포르는 마침내 최초의 보통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 선거에서 총리로 당선된 인물이 바로 훗날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로
리콴유였습니다. 리콴유. 리콴유는 당시 36살의 젊은 정치인이자 화교 4세 출신으로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한 인민행동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면서 정치계에 뛰어들게 됩니다. 리콴유 총리는 중학교 때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전체를 통틀어 투석을 차지했다고 하고요. 천재네, 천재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유학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야, 천재다, 천재야. 이렇게 리콴유가 총리에 등극하면서 싱가포르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1959년 싱가포르에게는 또 한 번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전쟁이 끝난 이후에 국제사회가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소련 사이에 이념적 갈등을 벌이면서 냉전 시기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냉전. 그렇다면 이런 세계 정세는 왜 싱가포르에게 위기가 되었을까요? 싱가포르 내부에서도 좀 갈리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인구의 75%가 화교였던 싱가포르에선 사회주의 세력이 빠르게 늘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 입장에서는 곧 사회주의화가 될 것처럼 보였겠죠. 이 나라가. 그래서 영국은 이를 막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싱가포르를 포함해서 말레이 연방까지 포함한 말레이시아 연방을 수립하려고 하는 계획이었죠. 당시 말레이시아에 있었던 술탄들은 강력한 반공주의를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연방에 들어간다면 그 반공 영대에 묶일 수 있었던 것이죠. 교수님, 말레이시아 연방에 가입을 하라는 영국의 제안에 이 리콴유 총리는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말레이시아 연방 수립은 리콴유 총리에게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자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1950년대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의 수출품에 무려 25%의 관세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연방에 가입하면 같은 국가니까 관세가 사라질 것이고 그럼 싱가포르의 상품도 잘 팔리고 일자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영국과 리콴유의 바람대로 말레이시아 연방은 순조롭게 수립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니까 안 됐나 보죠. 쉽지 않았나 본데요. 결과가 어땠을지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Midnight and the new nation is born. 자정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다. 와, 탄생했네. 1963년 드디어 싱가포르를 포함한 말레이시아 연방이 출범을 합니다. 리콴유 총리는 당시 연방 가입의 가장 큰 성과는 싱가포르가 자유무역항의 지위를 유지한 채 연방과의 공동시장을 개방한다는 조항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공동시장은 결국 같은 국가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즉 싱가포르의 물건을 말레이시아 물건과 같이 취급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같은 국가의 물건이니까 당연히 관세도 없겠죠. 그래서 리콴유의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력을 등에 업고 앞으로 성장한 일만 남겨두고 있었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리콴유 총리의 이러한 기대는 곧 꺾이게 되죠. 왜죠? 왜였을까요? 말레이시아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말레이 반도 본토의 경제 개발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와 공동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아, 자기 국민만 챙기고. 그렇죠. 게다가 싱가포르와 리콴유 총리를 더욱 큰 절망에 빠뜨린 것이 있었으니 바로 말레이인 우대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무슨 정책이 논의되었던 건지 당시 말레이시아 연방의 라만 총리와 싱가포르의 리콴유 총리의 상황을 규현 씨와 주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장학금은 말레이인한테 주고 이 저가 주택은 말레이인한테 주고 이 저금리 대출은 이것도 말레이인한테 주죠. 아니, 장학금도 주택도 낮은 금리도 다 말레이인한테 주면 싱가포르에는 뭡니까? 뭐 2등 시민이에요? 몰랐어요?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더니 참네. 연방이었지만 그 안에서 차별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말레이시아 연방의 라만 총리는 말레이시아 연방을 말레이인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정치 무대를 말레이인이 독점할 뿐만 아니라 교육, 주거, 고용에서 말레이인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려 했습니다.
아니, 그럼 연방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쵸, 지금. 싱가포르 그렇죠. 왜 그래서 연방 이런 들어간 거야? 정책은 싱가포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종 갈등이 더 깊어질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리콴유 총리는 다민족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에서 연방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최설희 작가님, 네. 리콴유 총리가 이런 인종 갈등 문제에 좀 예민했던 거 보면 당시에 싱가포르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했나 봐요. 네.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인들은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화교들은 자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정치 정책을 수립할 때 말레이인들은 화교들을 배제시켰고 또 화교들은 고용을 할 때 말레이인들을 또 배제를 시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둘 사이의 갈등은 아슬아슬할 정도로 깊어졌었죠. 예. 아하, 위험하네. 그렇죠. 그러다가 싱가포르 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던 말레이인과 화교가 크게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우와. 건지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어? 사진을 보니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시위하나? 아닌데 뭐지? 아니 저기 싸움 붙었네. 시위처럼도 보이고 행진처럼도 보이고 바로 1964년 7월 21일이었습니다. 예언자 무하마드의 탄신일을 맞아서 싱가포르에 이슬람 행사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의 말레이인들은 축하 행진을 벌였죠. 그런데 행진 도중에 화교와 말레이인 사이에 작은 충돌이 벌어졌고 그것이 곧 대규모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싱가포르인 23명이 사망하고 454명이 부상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족적 긴장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 6주 이후 말레이인과 화교 간에 또다시 충돌이 발생해서 13명의 사망자와 109명의 부상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자 연방 내에 싱가포르와 말레이 중앙정부 사이에도 갈등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싱가포르의 예기치 못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대체 어떤 사건인지 신문을 한번 보실까요? Singapore is out. Singapore today separated from Malaysia following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approved unanimously by both houses of parliament under a certificate of urgency. 연방이 깨졌네요. 연방 깨지면 탈. 깨진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라만 총리는 리콴유 총리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연방 분리를 통보했고 고작 이틀 후에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의 연방 탈퇴를 발표해버립니다. 이로써 말레이시아 연방과 싱가포르의 동거가 2년 만에 끝나고 만 것이죠. 일방적으로 통보당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연방이라고 하는 이 거대 집단에서 쫓겨난 싱가포르는 이제 독립국가로서 홀로서기를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진짜 막막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된 싱가포르를 책임져야 했던 리콴유 총리는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싱가포르의 생존을 걸고 대규모의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개혁? 그래서 리콴유는 먼저 싱가포르가 연방에서 축출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짚어봤습니다. 당시 싱가포르의 인구 구성은 화교 약 75%, 말레이인 약 15%, 인도인 7%였습니다. 그 외에 3%엔 아랍계, 유라시안, 유럽인 다양하게 섞여 있었죠. 이처럼 다문화 사회였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인종 갈등이라고 하는 잠재적 위협이 도사리는 국가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콴유는 이들을 하나의 싱가포르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결속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나라를 하나로 통합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에 리콴유는 우선 싱가포르 내에서 총리만큼 높은 지위에 있었던 대통령의 화교가 아니라 말레이 사람인 유솝 빈 이스학이라고 하는 사람을 앉히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인으로 다인종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화합을 하자고 국민들에게 유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리콴유는 여기서 또 하나의 묘수를 생각을 해내는데요. 당시 싱가포르는 다민족 국가답게 쓰는 언어도 다양했기 때문에 리콴유는 모두가 함께 쓰는 공용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그는 어떤 언어로 채택했을까요?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어? 아 진짜 웃겨. 정답은 바로 영어입니다. 영어를 통해서 싱가포르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주려고 한 것이죠.
근데 영어는 뭐 화교나 말레이인, 인도인이 쓰던 언어가 아닌데 반대는 없었나요? 당시 당연히 반대도 많았습니다. 싱가포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화교, 말레이인, 인도인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용어는 바로 어느 누구도 이게 내 언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영어뿐이었죠. 공평하게. 네. 대신 중국어, 인도타밀어, 말레이어 같은 언어를 제2공용어로 지정해 주었죠. 와. 그래서 이후에 교육을 통해서 영어는 싱가포르의 공용어로 자리 잡았고 리콴유의 계획대로 영어는 싱가포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리콴유와 싱가포르가 이때 인종을 결속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했나요? 국기 새로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리콴유에 따라서 그 5개의 별은 홍기의 5개의 별하고 초승달은 그 말레이시아 국기에 있는 초승달을 그래서 이 두 인종을 약간 융합 의지 표현한 거죠. 그 빨간색 하얀색도 이렇게 딱 반반해서 그렇죠. 네. 잘 섞었네요. 진짜 맞아요. 화합을 위해 엄청 애썼네요. 그래. 네, 맞습니다. 이렇게 싱가포르는 리콴유의 주도 아래 다인종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인종이 조화롭게 사는 나라의 국민, 싱가포르인이라고 하는 유례없던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 그래서 싱가포르인이라고 하는 결속을 다진 리콴유는 이제 성장을 위해서 강력한 정책들을 하나씩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은 싱가포르가 부자 나라가 되는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그 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법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리콴유는 독립 이후에 깨끗한 정부, 부패 없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당시 리콴유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사진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어. 하얀색? 네, 사진을 보시니 눈에 띄는 게 있죠. 청렴결백한 그 그렇습니다. 느낌을 주고 싶은 네, 건가? 그 뜻입니다. 리콴유와 강요들의 옷이 모두 흰색이죠. 와. 리콴유 정부는 얼룩이 한 점도 없는 깨끗한 정부를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아, 바지까지 화이트로 입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와. 그렇습니다. 백이민족인데요? 비슷한. 와, 흰색 개념이죠. 바지 쉽지 않은데. 그래서 특히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굉장히 강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1960년 부패방지법을 만들게 됩니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부패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위원회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모든 부패 행위를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부패가 일어났다는 믿을 만한 정보나 합리적인 의심만 있으면 영장 없이 체포해서 증거를 압수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 장관이나 국가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총리에게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권한을 가진 것이죠. 부패방지법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고요. 심지어 리콴유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걸로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는 무관용의 원칙을 내세웠던 것이죠. 와. 그리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 제정과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뭐지? 뇌물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게 돈을 많이 줘요. 그렇습니다. 바로 오. 공무원 연봉을 와우. 대폭 인상시킨 겁니다. 아. 리콴유 총리는 공무원들이 뇌물의 유혹에 빠지는 원인을 저임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서 1979년에 2,500 싱가포르 달러이던 장관들의 월급을 4,500 싱가포르 달러로 무려 80%나 인상을 한 우와. 것이죠. 이런 리콴유의 정신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싱가포르 공무원의 연봉은 싱가포르 사회에서 탑 5%에 드는 우와. 고소득입니다. 그래서 장관이나 대법관의 연봉은 10억, 총리는 약 20억으로 세계 1위입니다. 와, 아니 그러면 그 부패할 필요가 없네 진짜? 그렇죠. 그렇죠. 특히 2021년 싱가포르 총리의 연봉은 세계 국가 정상 가운데 가장 높다고 알려졌는데 무려 미국 바이든 대통령보다 4배가 높았습니다. 와 이거 싱가포르 총리하려고 혈안이 돼 있겠네. 와. 대신 바르게 살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 청렴하게. 걸리면 큰일 나. 이렇게 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좋아지면서 공무원은 누구나 하고 싶은 직업이 됐고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부정부패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야, 것이죠. 진짜 꿈의 직업이 됐겠네요, 공무원이. 맞습니다. 그 결과 2023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국가 청렴도 조사에서 싱가포르는 세계 5위, 아시아 1위로 부패 없는 국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와.